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셨나요? 내 휴대폰, 내 안경이 어디 있는지 매일 찾으시나요? 대화 중에 자꾸 끼어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들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건망증이 심해졌네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주의력 결핍 과잉행 동장애, 바로 ADHD가 성인,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도 아주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9가지 위험 신호, 행복천사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의 한 건강정보지에 따르면 평생 자신이 ADHD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성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 병은 단순히 집중을 못하거나 부산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릴 때만 잠깐 나타나는 증상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성인이 되어서야, 심지어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진단을 받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 역시 전 연령대에서 진단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경다양성 분야의 전문가이신 마음쉼터 연구소의 박소영 박사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성인 ADHD의 9가지 대표적인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건망증입니다. ADHD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긋지긋한 건망증입니다. 물론 우리 나이가 되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기억나지 않거나 친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HD의 건망증은 조금 다릅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집안에서 물건을 아주 자주 잃어버리고 외출할 때마다 꼭 무언가를 빠뜨리고 나오며 특히 열쇠나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한참을 찾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갑자기 생긴 증상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행동 패턴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면 단순한 노화성 건망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서 냄비를 태울 뻔한 아찔한 순간이 남들보다 유독 잦았다거나 자녀나 손주와의 중요한 약속 날짜 자체를 잊어버려서 크게 다툰 경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로 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놓고도 까맣게 잊는다거나 방금 이야기 나눈 상대방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서 대화가 겉도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스스로를 수없이 다그쳐봐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칠칠 맞다, 성의가 없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왔다면 원래 내 성격이 이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신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의가 쉽게 분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산만함이라고 부르죠. ADHD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의력이 부족한 부주의형,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과잉행동 충동형, 그리고 이 2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신호는 주로 부주의형 ADHD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내 앞에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집중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다가도 중간에 광고가 나오면 리모컨을 돌려 다른 채널을 보고 그러다 또 흥미가 떨어지면 다른 것을 찾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해도 몇 장 넘기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끼어듭니다. 아, 맞다.
아까 세탁기 돌려놨는데 오늘 장 볼 거 뭐였더라?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정작 하려던 일은 시작도 못하거나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대폰에서 수시로 알림이 울리는 시대에는 이런 산만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다가도 휴대폰 알림 소리 한 번에 집중력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이런 산만함이 단순히 집중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뇌가 외부의 자극을 걸러내는 기능이 남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소리, 모든 시각 정보가 동등하게 중요하게 느껴져서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중요한 정보를 놓쳐 손해를 보는 일도 잦아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실행 기능 장애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실행 기능이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며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뇌의 총체적인 관리 능력을 말합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이 실행 기능 장애가 공식적인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ADHD를 가진 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꼭 저 방을 치워야지 마음먹고도 하루 종일 미루다가 결국 손도 대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시간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 34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거나 반대로 약속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유독 힘든 경우입니다. 항상 약속 시간에 늦거나 혹은 너무 일찍 도착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 탕을 끓이면서 동시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시계 다중 작업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리는 것 같고 금방 지쳐버립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순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부주의형 ADHD의 특징과도 연결되지만 때로는 과잉 행동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복합형 ADHD라고 부릅니다. 이런 실행 기능 장애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안절부절 못함입니다. 이는 주로 과잉 행동 충동형 ADHD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의 ADHD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죠.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의자에서 꼼지락거리는 모습입니다. 성인 ADHD,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모습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항상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다리를 떨거나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볼펜을 딸깍거리는 등 무의식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한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있는 것 자체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이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의 불안감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수만 가지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얌전해 보이지만 머릿속은 마치 수십 개의 라디오 채널이 동시에 켜져 있는 것처럼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점프합니다. 이로 인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뇌는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성격이 급하다, 차분하지 못하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내면의 부산스러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 소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속이 시끄럽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오랫동안 안고 살아오시지는 않으셨나요? 다섯 번째 신호는 빠른 말투와 대화에
불쑥 끼어드는 행동입니다. 이는 충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ADHD가 있는 분들은 종종 즉흥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주변을 즐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충동성이 때로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이들이 의도는 좋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만 듣고 덜컥 큰 돈을 투자하거나 깊은 고민 없이 중요한 약속을 잡아버리는 식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충동을 참기 어렵습니다. 이런 충동성은 특히 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말투가 매우 빠르고 때로는 두서가 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참지 못하고 불쑥 내뱉어 버립니다. 혹은 상대방의 말 위에 내 말을 더 씌워서 결국 대화가 아니라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었거나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빨리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한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이 너무 많다, 사람 말을 중간에 자꾸 끊는다는 지적을 평생 들어오셨나요? 그것이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충동 조절 기능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이불 속에서 후회하는 일이 잦았다면 이 5번째 신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신호는 과도한 집중, 즉 하이퍼포커스입니다. ADHD는 집중을 못하는 병 아니었나요?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ADHD가 있는 분들은 어떤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지나치게 몰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특정 주제에 대해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화초 가꾸기에 빠져서 밥 먹는 것도 잊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봅니다. 또 어떤 분은 특정 역사 드라마에 몰입해서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뜨개질이나 퍼즐 맞추기 같은 취미에 빠져서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집중 상태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지어 배고픔이나 피곤함도 잊어버립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열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이 관심의 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한 가지 주제에 몇 달간 깊이 파고들다가 어느 순간 흥미를 완전히 잃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과도한 집중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 생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의 약속을 잊거나 건강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집중력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는 집중이 안 되고 원하지 않을 때 혹은 특정 흥미로운 것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건 역시 ADHD의 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에는 집중이 안 되면서 엉뚱한 일에만 밤샘하는 내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 6번째 신호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신호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HD가 있는 분들은 자발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며 역동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에너지 넘치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 박사님은 이들이 산만한 방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정작 깊이 있는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이야기의 주제를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어제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창밖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엉뚱한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대화의 맥락을 놓치기 일쑤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한 길고 복잡한 대화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중요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금방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핵심만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내 말을 성의 없게 듣는다, 나를 무시한다는 오해를 주기 십상입니다. 본인은 정말로 긴 이야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활발해 보이지만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친구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지? 왜 내 말은 항상 뜬구름 잡는 것처럼 흩어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것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7번째 신호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8번째 신호는 감정을 유독 깊고 강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ADHD가 있는 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합니다. 문제는 특히 화나 좌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충동성이 더해져서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가 나도 저 사람이 저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ADHD가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에 여유 없이 감정이 순식간에 극단적인 분노나 좌절감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혹은 서운한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거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처음 내뱉은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했던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며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의 진짜 마음은 뭘까?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습니다. 평생 성격이 불같다, 감정 조절 좀 해라는 말을 들어오셨나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유독 감정이 내 뜻대로 조절되지 않아 힘들었다면 이것이 ADHD의 8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오셨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 신호입니다. 이는 거부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 민감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DHD가 있는 분들은 이것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일부 사람들은 거부에 극도로 민감한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넌 왜 그것도 못해? 넌 충분하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상처가 쌓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건망증, 산만함, 충동성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자주 지적받고 혼났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도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순식간에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외면받는다고 느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아예 부탁 자체를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앞서 말한 강렬한 감정이 폭발하여 크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이런 분들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이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들의 시선에 유독 민감하고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자주 하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자책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9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중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가 ADHD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문제들이 아주 오랜 기간, 즉 젊었을 때부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소영 박사님은 만약 주변 사람에게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해 줄 때는 비난하듯이 당신 ADHD 같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진 태도로 다가가라고 조언합니다. 요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어떤 마음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하고 그들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ADHD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열정적일 수 있는 신경 다양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은 일상생활에 아주 심각한 지장이 없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공식적인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미워했던 마음을 거두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응원하는 행복천사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